9월 17일 NH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있지만요. 첫 번째 순서로 9월 FOMC 관련해서 안기태 위원하고 강승원 위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FOMC에서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2023년까지 동결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이게 새로운 센 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할 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평균 물가를 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라서 뭔가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에서 뭔가 애드업됐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물가 끌어올리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완화적으로 간다 이런 정도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경제 지표는 다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전망했을 때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렇게 보는 꼴이고, 실업률이 좀 눈에 띄는데 실업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다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FOMC의 실업률 전망이 맞다면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은, 옛날에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실업률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갈 때 6년 걸렸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전망대로라면 이번에는 고점 저점 기간이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 뉴노멀 시대의 느린 고용 회복은 아니고 생각보다 고용은 당초 전망보다는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크로 전망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덜 나쁘다 이게였고, 동화 정책은 장기적으로 원활적으로 가는데 당장 추가적으로 지금 뭔가 애드업해 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이어서 채권 쪽 말씀을 드리면, 방금 들으셨겠지만 단기적으로 엄청 뭔가 새로운 게 나온 회의는 아니었는데요. 나눠드린 차트, 자료에 차트 2개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림 1번 보시면 연준이 성장률, 물가 같은 거 전망치를 줄 때 중간값, 그리고 외삽을 제거한 레인지, 외삽 제거 없이 전체 레인지 3가지 형태로 주게 됩니다.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 제도를 얘기하면서 상단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연준이 보고 있는 PCE 지표가 최근 4년 동안 1.6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2% 맞추려면 대략 2.5%까지는 올린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재밌는 게 보시면 외삽을 제거한 레인지의 상단이요, 2023년까지 2%밖에 안 되고, 외삽을 제거하지 않은 전체 레인지 기준으로 봐도 내년에 잠깐 2.4가 상단인데 2022년, 2023년 상단 내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연준이 전망하는 시계 안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본인들 스스로 설정을 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길게 저금리 유지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림 3번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역산을 해본 거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도랑 비슷한 방식이 물가 지수 타겟팅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2.5%가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무려 2028년, 8년 정도가 걸려야 추세선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기 때 마지막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 인상까지 7년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그거랑 좀 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미 지금 9월이니까 한 7년하고 3개월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거는 결국은 굉장히 좀 항구적인 저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는 회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시장 보면은 초반에는 이제 FOMC 회의 결과 나와서 좀 오르다가 파월의 언급이 나오면서 좀 빠졌잖아요. 이제 내용이 한마디로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좀 언급했는데, 이 뒷부분 내용을 안기태님 좀 말씀하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전망 경제 경로 전망 불확실한 거는 맞는 거고요. 앞으로 있어서 이게 통화 정책보다는 지금 당장 재정 정책에 대한 요구를 한 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19 통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한 걸로 보면은, 유동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여기서 그러니까 주식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유동성 증가는 사실상 이제 슬슬 빠지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경기 쪽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실업률 하락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3월부터 지금 끌고 왔던 유동성 약발이 좀 슬슬 떨어지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경제 전망의 경로는 불확실한데, 그래서 오랫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해 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가 새로 나온 건 아니니
3월, 4월, 5월, 6월 동안에 뭐 나스닥이라든가 성장주를 끌고 왔던 유동성 힘이 앞으로는 이제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시장이 해석을 해서 이게 로테이션 장세 국면에서 주도주가 조금씩은 좀 힘들어지는 그렇게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산업 기업 분석으로 넘어가서요. 반도체 산업 도연우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그 중국의 잘 아시는 메모리 업체 YMTC가 발표회를 개최를 하고 SSD 제품을 최초로 출시를 하고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 얘기로는 징동닷컴 같은 데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해서 그 판매 개시하자마자 저희 실제로 이 제품을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 다 물량이 다 모두 매진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구매가 일단 불가능하고 생산 수량이 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제 낸드 캐파가 연초에 월 15K에서 연말까지 40K로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가 한 450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이제 높은 생산 수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산 물량 자체는 좀 많지 않아서 크게 뭐 낸드 수급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 회사 설립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제품을 실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낸드 수급에 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 그 낸드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낸드 제품에 대한 이제 전자현미경 그 사진 같은 것들을 그 웹사이트에 이제 공개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기술 대비해서 뭐 이점인 것도 있고 단점인 것도 있습니다. 이점이라고 보면 밀도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이 그 장점이 있고요. 삼성전자 제품보다 같은 단위 면적당 이 트랜지스터 밀도가 한 30% 정도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엑스태킹이라는 자체 개발한 기술을 썼는데 그 보통 메모리를 보면 메모리 어레이가 있고 주변에 그 연산하는 그 주변 회로가 있는데 그 원래 같은 웨이퍼에 만들거든요. 근데 YMTC는 별도의 웨이퍼로 만든 다음에 위랑 밑에를 이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라는 게 저희가 최근에 인덱스 자료에서 자세히 이제 작성을 했는데 TSMC 같은 회사들도 차세대 패키지에 적용을 하는 기술이고 후공정 패키지를 전공정 단에서 이제 해버리는 이제 3D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그 M1 라인이랑 이제 알루미늄 배선 레이어도 기존 업체랑은 상당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고 TSV라는 새로운 기술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밀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단위 면적당 이 용량을 높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필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고요. 대신에 단점 같은 경우는 웨이퍼 2장을 써야 되고 하나 칩을 만드는데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공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수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높지만 뭐 비용이라든지 수율 측면에서 삼성 하이닉스 기술보다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 판매 가격은 기존 제품 대비 어떤 수준인가요? 그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쇼핑몰에서 낸드 플래시 파는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한 20% 정도 저렴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실제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팔려고 공개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제 팔기 시작했다라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쳐도 판매 시작하자마자 제가 실제 쇼핑몰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모든 전 제품 다 매진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수량 자체는 많지 않다, 구매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CJ 대한통운 정현승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CJ 대한통운 목표 주가를 19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상향은 일단 20년, 21년, 22년 실적 추정치 EPS를 상향 조정한 것에 기인합니다. 실적 추정 상향은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택배 시장이 생각보다 더 좋은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20% 이상 택배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협력 강화, 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수혜를 좀 누릴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또 다른 사업부 중에 하나는 해외 물류 사업인데요. 해외 물류 사업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이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들이 있어 주가의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운송 쪽에서 보면 글로벌 물동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그림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부, 특히 중국이나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주요 차트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페이지를 보시면 택배 물동량이 3분기에도 25% 정도, 27%, 그 다음에 4분기에도 20% 이상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택배 단가가 최근에 빠지고 있는 거는 경쟁이 심해서가 전혀 아니라 소형 물품들이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좀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캐파가 점점 모자라지는 그림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이제 점점 제한될 거라 보고 있고, 오히려 물량 증가 때문에 택배사업부 영업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올해 내년까지 나타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사업부인데요. 글로벌 사업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글로벌 물동량들을 좀 보시면 일단 6페이지의 그림 3번을 보시면 SCFI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5년 내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급 이슈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수요가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시면 7월 달에는 마이너스 1.1%밖에 감소하지 않으면서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노선인 아시아발 북미향, 아시아발 유럽향은 물동량이 각각 7월 달에 전년 대비 11%, 2% 증가하면서 글로벌 물동량들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그 소비 심리 그런 회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CJ 대한통운 해외 법인 실적도 코로나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조기 정상화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를 보시면 전일 이제 페덱스 주가가 좋았고요. 페덱스가 얘는 2021년 1분기 이 기업은 5월에서 8월까지가 1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제 물류, 그 다음에 북미 지역에서 육상 택배 물동량 증가가 실적 호조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업부를 동일하게 물론 해외 물류 쪽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택배 쪽, 그 다음에 해외 쪽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한테도 페덱스 주가 상승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해외 부분이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대략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지만은 그 뉴스 보면은 택배 노동자가 21일부터 분류 작업을 전면 거부하겠다라고 돼 있고 이게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영향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도 3분기 택배 쪽 그 추석 쪽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택배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처리할 수 있는 캐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가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성은 지킬 수 있는 그림이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그림으로 작용하진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왼쪽 그래프 보면 그 택배 단가 추이 그래프가 있는데 뭐 물량은 많이 늘어나도 택배 단가는 오히려 빠지는 이런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크게 조금 더 길게 보시면 17년부터 18년까지는 가격이 급진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기업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이런 기업들이 가격 인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림들이 2019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가격 인하 정책으로 가지 않고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나타났고요. 2020년에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슈는
기업들은 전혀 가격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올렸으면 올렸지 낮추려고 하진 않고 있고요. 문제는 이커머스 시장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면서 택배의 평균 크기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택배 평균 크기가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도 아시다시피 작은 택배는 단가가 낮고 큰 택배는 단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슈는 구조적인 이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 훼손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5페이지의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2020년 들어서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물품이 늘어나도 물론 구조적인 ASP는 좀 빠지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물량을 충분히 채우면서 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물량 증가만 된다면 수익성은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택배 캐파 차고 있고 한진이나 롯데가 23년이 돼야 메가허브 터미널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택배 캐파가 점점 타이트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운임 협상력은 택배 기업이 점점 세지는 그림이 22년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홈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1% 신장하고요.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 신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장마도 길었고 코로나도 재확산됐고 또 추석도 늦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이 예전에는 수익성이 낮은 여행 같은 상품 많이 팔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다 줄어들었고요. 이 자리를 리빙이나 건기식 등이 메우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올해 지금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쇼핑이 더 활발해지면서 동사도 이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고요. 최근 이제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떠서 홈쇼핑 좀 걱정이 있으신데 동사도 지금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편성하는 등 미디어 커머스로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그림 1, 2 보시면요. 저희가 밀키트 업체 프레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수산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얌테이블 이런 데 지금 벤처 펀드로 다 투자를 해서요. 이런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도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 배당도 저는 투자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당사에서 추정하는 DPS는 한 7,000원으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 한 5.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지금 7.4배, 6.8배, 올해 기준 7.4배, 내년 기준 6.8배에 불과해서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시가총액이 8,700억인데 순현금이 한 5,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 등을 감안해서 EPS를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5,500원, 15만 5천원에서 16만 5천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하셨는데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가 기본 컨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쪽이 워낙 커지는데 지금 TV 홈쇼핑 쪽을 라이브 커머스와 비교해 보면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겹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영역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한 상품을 한 1시간 정도 굉장히 인덱스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굉장히 짧게 훨씬 시간이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 인덱스의 좀 범위가 다르다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객층도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50대, 60대 조금 나이대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20, 30대로 많이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융합이 하나로 합쳐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제품 카테고리와 이제 고객층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합쳐지는 그 기간 동안 저희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의 어떤 플랫폼 다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LG전자 고정호 의원 발표해 주세요. 예, 3분기 또 연속의 서프라이즈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이번 업데이트 3분기 영업이익 한 9천억 정도 추정하는데 시장 컨센 7,400억 정도 수준으로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가전과 TV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전은 이제 렌털 사업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좋고, 그다음에 위생가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스타일러, 건조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위생가전 이제 판매가 이제 3분기에도 이제 좋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사업 내 위생가전 매출 비중이 작년에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한 20% 정도 이제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TV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 개선 이제 효과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판매 증가로 3분기 TV 출하량이 성수기 시즌과 이제 비슷한 한 700만 대 정도 이제 넘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인데, TV 사업 내 이제 온라인 매출 비중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게 30%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장부품 사업은 2분기에 자동차 고객사들의 이제 락다운 영향으로 실적 골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제 공장이 이제 정상화되면서 적자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사 실적에 이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이제 중저가 제품 위주로 출하량은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의미 있는 실적 회복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14분기 연속 적자 기록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우선 LG전자의 성장 동력은 이제 가전과 TV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가전과 TV가 이제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제 견인했고요.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세트 판매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렌탈 사업도 이제 강화 중인데 이 계정수라는 게 이제 성장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정수 기준으로는 웅진코웨이 다음으로 2위를 기록 중에 있고 성장 속도는 이제 가파른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가전 사업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사업부이고요. 렌탈 사업이 매출 비중은 이제 3% 언더 정도로 저희 추정하고 있지만 영업 마진은 이제 15% 이상인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 사업에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이익 비중 자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렌탈 사업에서만 매출이 6천억 정도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 원 정도 이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되는 전장 부품 사업은 수주가 올해 말 기준 60조 원 돌파할 것이고 내년 분기 기준으로 흑전이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장 쪽에서 기업 가치 상승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가전과 TV에서 올라오는 실적 반영해서 연간 이익 추정치 9% 상향했고요. 경쟁력이 계속 입증되는 만큼 프리미엄 부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오리온 스팟 코멘트 있겠습니다. 조미진 위원. 네, 오리온 어제 8월 실적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성장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컸었는데요. 그러나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긍정적입니다. 코로나 발생 절정으로 재고 확충 또는 이제 고객사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이 집중되었던 지난 3월이나 또 춘절 성수기 때가 굉장히 지금 매출이 1,000억 이상 나왔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8월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돈을 쓰면서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조정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고 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LG화학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기사가 좀 있었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오늘 이사회에 소집하여 그 배터리 사업을 100% 자회사로 분사하는 물적 분할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온 직후 어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급락 이유를 좀 먼저 찾자면 최근 급등했던 점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누적된 상태였고요. 다음 주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 뉴스가 이제 소진된 게 아니냐, 이런 게 복합되면서 매도를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런 판단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분사가 된다면 사업 가치를 재평가받게 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은 주식의 그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사업을 분사하는 목적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서 성장성을 좀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시너지가 높은 기업을 파트너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작업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EV 2차 전지 시장은 매년 40% 이상씩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지금 단계고, 이 투자에는 지금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 이상 캐펙스를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나 혹은 이제 기업 공개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배터리 사업을 일단 이제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여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래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 좀 더 가치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FI 유치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IPO를 이제 추후에 이제 진행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가치가 현재보다는 좀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현재는 석유화학과 이제 여러 사업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된 상황, 이런 게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분사 후로는 CATL과 직접 비교가 좀 가능해진다. 그런 비교 작업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ATL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으로 한 78조 원이고요. 반면 LG화학 전체 시가총액은 한 48.5조 원으로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EV용 2차 전지 생산 능력은 그리고 출하량 기준으로 LG화학이 CATL을 좀 추월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동차 OEM 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를 지금 확보하는 동향을 봤을 때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1위라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비 캐파 계획이나 수주 잔량을 고려했을 때 CATL보다 더 앞선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소형 전지와 ES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사업은 직접 비교를 통해서는 높은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공급이 지금 그 수요에 지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자동차 OEM들이 최근에 재무적 투자를 좀 자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JV를 통해서 물량 확보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FI 유치 경쟁이 좀 가시화된다면 이런 배터리 가치 상승 가치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제 주가 하락이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물적 분할보다는 인적 분할이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IPO를 한다든지 하면은 결국은 지분율 희석 효과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솔직히 좀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 이펙트가 좀 낮지 않나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나온 얘기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일장일단이 좀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할 경우는 내가 직접 배터리 주식에 이제 그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메리트는 있지만 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조직 운영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좀 줄어듭니다. 반면에 물적 분할을 한다면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분할의 목적은 예전부터도 이게 돈이라는 게 명확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이 돼야 된다고 예전부터 사실 레포팅도 있었고 여러 기사를 통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인적이 아니라서 실망했다는 매물은 사실은 이제 이전부터 물적이라는 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빠져서 사실 좀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가치 희석 차원에서는 어차피 돈을 하려면은 인적을 하더라도 이제 유증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희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재무적 투자를 굉장히 좀 환영받는 재무적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 오히려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되고 그게 결국엔 이제 캐시로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희석이 아니라
그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그 본업에 있으면 이런 이제 외부 FA 유치와 평가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FI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분사를 해놓는 게 훨씬 더 가치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I 외에도 전략적 투자자 SI 쪽에 혹시 그런 제휴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능성 열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바를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FI나 SI나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자동차 OEM이 온다면 약간 SI 성격이 좀 강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 FI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SI에 좀 가까운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관련해서 박재영 위원, 박주선 위원의 발표 있겠습니다. 예, 일본 담당하는 박주선 위원과 함께 이제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관련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중국 제조업 경기 회복이 관찰되는 가운데 산업용 로봇 공작 기계 등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 수요가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이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연 수요 발생하고 이제 여전히 잠재 성장성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2009년부터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 증가세가 이어졌는데요. 2018년 같은 경우 역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고 이로 인해서 제조업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여전히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의 이제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는 이제 140대로 글로벌 여전히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성이 높다는 측면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전방 산업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중국의 산업용 로봇 관련된 전방 산업을 보게 되면 자동차 IT 비중이 59%입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억해 보면 IT 산업과 자동차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IT 관련돼서는 신형 인프라 투자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IT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관련돼서도 친환경차 관련된 정책이 지원되고 있어서 친환경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위 노동 코스트가 이제 상승했고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명목 임금과 부대 비용 합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한 반면 산업용 로봇의 이제 단가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때 같은 경우도 사스가 확산된 이후에 다시 이제 사스가 확산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둔화되었지만요. 그 이후에 이제 공작기계 생산량 증가율을 보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종식을 선언한 만큼 사스와 같이 중국의 공작기계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증가세는 이제 다시 과거와 같이 이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이 일본 기업들의 밑단에서도 좀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일본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표들은 중국으로부터의 공작기계 수주액입니다. 이 중국으로부터의 공작기계 수주액은 6월에 전년 대비 34%, 7월에는 51%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월에 플러스 전환한 건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 공작기계와 산업용 로봇은 기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작기계 수주액과 산업용 로봇 생산량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들의 주가 추이는 밀접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화나기나 야스카와 전기 같은 경우에도 공작기계 수주에 완만한 회복세 그리고 야스카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매출액이 지난 분기 전분기 대비 57% 증가하면서 최근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들은 19페이지의 리스트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본 기업 내에서는 화나카, 나부테스코, 중국에서는 메이디그룹과 에스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이와 관련한 투자 방법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BOTZ라는 ETF가 있습니다. 미국 상장 ETF지만 일본의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는 ETF로 일본 기업이나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이러한 ETF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에서는 화낙은 저희가 글로벌 스탁스 10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나부테스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중 6kg 이상의 중대형 산업용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용 로봇이나 공작기기용 정밀 감속기 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외에는 이제 코로나 안정화 추세에 따라서 항공용 부품이나 자동문 등에 들어가는 수요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낙 등과 함께 수주 회복 사이클의 초입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기업 메이디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이디그룹 같은 경우 2017년 독일의 쿠카를 인수하려 하면서 중국 글로벌 이제 산업용 로봇 업체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 쿠카 외에도 서브트로닉스, 하이코닉스, 애플트와 같은 산업용 로봇과 핵심 부품 기업들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이런 산업용 로봇 부분들이 결국은 파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러나 다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 관련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 중에 이제 7%밖에 차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퓨어한 로봇 업체로 36페이지에 있는 에스턴을 말씀드립니다. 에스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산업용 로봇 컨트롤러부터 이제 생산했던 기업인데요. 파나카 같이 이제 컨트롤러 기반으로 이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컨트롤러 기술을 통해서 산업용 로봇과 시스템의 효율적인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다수 기업들의 지분 아니면 이제 기업을 전체적으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경쟁력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응용 취업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요. 3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금속 가공, IT, 가전제품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광이나 IT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최근에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스턴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수요가 올라오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정밀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핵심 부품을 자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급률을 통해서 고마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표 보면 한국 기업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중국 로봇 산업 관련해서 한국 기업을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 얘기 잠깐 간단히 좀 하시죠. 네. 한국 기업들도 저희가 4개를 넣어놨는데요. 원료 자동화나 감속기,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제어기 같은 걸 만드는 기업들도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일본 기업들에 비해 높지 않아서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제조업 경기 회복, 그로 인한 이제 수혜 기업들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아직까지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전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부각될 때 투자 매력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이제 일본과 중국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츠 같은 경우는 글로벌 X,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회사죠. ETF 발행사가. 네. 예. 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